솔직히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논문 제목을 합성했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극단적인 상상을 학술 논문처럼 포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논문이었습니다. 박진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가 2026년 3월 발표한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논문이 추상적인 미래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막는 헌법 제128조를 먼저 삭제하는 방법, 대통령 임기 조항과 동시에 바꾸는 방법, 아예 헌법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논문은 이 세 가지 방식이라면 개헌 당시의 현직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연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자기 연임을 막자 어떤 순서로 그 헌법 조항을 뜯어내야 연임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한 겁니다. 한편 해당 논문의 실체를 최초로 폭로한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는 이 연구가 박진우 교수 개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민주당 공치모 105명과 함께 움직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문이 제시한 세 가지 연임 경로가 무엇인지, 그 논리 안에 어떤 치명적인 자기 모순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논문을 단순한 헌법 연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연임 설계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 논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며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좀 파고 있는 부분인데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공치모라는 세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섬뜩하죠. 진짜 이게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박진우 교수예요. 여기에 누가 가담했냐? 공치모 105명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박진우 교수가 누구냐? 성남에 있는 가천대 교수입니다. 이 가천대 교수를 중심으로 공치모가 헌법 제128조 2항을 이걸 바꾸고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어났어요.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재명 연임을 위해서. 이게 진짜 공치모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논문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연구. 저자는 박진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입니다. 2026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논집에 실렸습니다. 제목만 보면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관한 일반적인 헌법 연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믿기 어려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논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개헌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사법 리스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이 논문은 언젠가 등장할지도 모르는 가상의 대통령을 상정한 연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적고 사법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나설 정치적 동기까지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면 표현은 한 단계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논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형사책임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설 유인과 동기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논문의 논리를 그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개헌을 추진한 현직 대통령이 연임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논문은 여기서부터 그 조항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제 진짜 내용이 시작됩니다. 논문은 개헌 방식을 4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중 3가지 방법이라면 개헌을 제안한 현직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새로운 연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연임을 막는 조항부터 먼저 삭제한다. 두 번째, 연임을 막는 조항과 연임제를 동시에 바꾼다. 세 번째, 아예 이것을 헌법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고 부른다. 믿기십니까?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막자 어떤 순서로 바꾸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3가지 경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이 논문이 넘어가려는 헌법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에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헌을 추진한 현직 대통령 자신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을까요? 우리 역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4.4.5입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했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지자 유신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늘리고 중임 제한을 없애고 자신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직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임기 개헌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운 겁니다. 논문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128조 계열 조항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그 폐해를 예방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직접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왜 이 조항이 생겼는지 설명한 논문이 갑자기 그 조항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문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제128조 제2항을 먼저 삭제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합니다. 논문은 제128조 삭제 자체는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128조가 삭제된 새 헌법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잃었던 피선거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 뒤 제70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면 피선거권을 회복한 현직 대통령도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되면 연임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장치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안전장치부터 먼저 없앤 다음 연임제를 도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 열쇠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물쇠부터 뜯어내면 된다고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제70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겁니다. 논문은 새 헌법이 시행되는 순간 기존 제128조 때문에 박탈됐던 현직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부활하고 새로운 연임제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결론 냅니다. 이 논리를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이번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으로 그 규칙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헌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빙빙 돕니다. 제128조 제2항은 개헌안이 통과된 뒤에 대통령이 아니라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에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안이 작동하는 시점은 새 헌법 시행 이후가 아닙니다. 개헌안이 제안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개헌안이 제안되는 그 순간에는 현행 제128조 제2항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은 나중에 새 헌법이 시행되면서 제128조가 없어질 것이므로 제안 당시 발생했던 제안도 함께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개헌안이 자신에게 불리한 현행 헌법을 스스로 삭제하고 그 현행 헌법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었던 개헌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겠다는 구조입니다. 규칙을 없앤다고 그 규칙이 존재했던 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 시험이 끝나고 부정행위 규정을 없앤다고 해서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헌안을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새 개헌안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헌법이 결정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제안 당시 대통령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새 헌법이 나중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제외 효과까지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권력자를 제한하는 모든 조항은 권력자가 그 조항을 삭제하는 순간 자신에게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더 황당합니다. 아예 이것을 헌법 개정이 아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논문은 현행 헌법의 절차에 따라 헌법을 변경했더라도 변경 범위가 매우 크고 기존 헌법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라면 단순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 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128조 제2항은 문헌상 헌법 개정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면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새 연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현행 헌법에서 가져옵니다. 국회 의결도 현행 헌법 절차를 따릅니다. 국민투표 역시 현행 헌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막는 제128조를 적용할 때만 이것은 개헌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절차가 필요할 때는 헌법 개정이고 제한을 피할 때는 헌법 제정입니다. 현행 헌법의 권한은 사용하고 현행 헌법이 부과한 족쇄만 벗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128조 제2항을 현직 권력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권력통제 장치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개인의 피선거권을 빼앗는 기본권 제한 조항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논문은 제128조 제2항 때문에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제128조가 삭제되면 기본권 제한 조항이 사라졌으므로 피선거권도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문은 결론에서도 자신이 검토한 내용이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개헌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새 연임제의 효력이 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정치적 헌법적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직접 적었습니다. 논문의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임기가 종료되면 형사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개헌의 동기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 제128조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연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러면 제128조를 먼저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동시에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예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 경우 모두 현직 대통령에게 새 연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냅니다. 이 논문이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았거나 이종원 대표의 주장처럼 민주당의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추상적인 미래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사법 리스크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적 경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한 순수한 가상 연구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적어도 원문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직접 전제로 삼은 맞춤형 연구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연임제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가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민이 현직 대통령의 국정을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를 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본질은 4년 연임제가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가 아닙니다. 누가 그 새 제도의 첫 번째 혜택을 받느냐는 겁니다. 미래의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연임제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헌법의 규칙을 바꾸고 그 제도의 혜택을 직접 받아 다시 출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규칙을 만드는 사람과 그 규칙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같아지는 순간 개혁은 너무나 쉽게 자기거래로 변질됩니다. 헌법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어놓은 문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든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든 우리가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 헌법의 안전장치를 느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권력자를 믿고 권력 제한을 무너뜨리면 그 무너진 제한은 다음에 등장할 나쁜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아 보이는 해석은 내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헌법은 좋아하는 대통령을 위해 해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논문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왜 현직 대통령의 자기 연임을 막는지 설명한 뒤 그 금지를 어떤 순서와 형식으로 제거하면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해석할 때는 한 몸이었던 조항을 삭제할 때는 남남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헌법이 적용을 막자 미래의 헌법으로 현재의 제한까지 지우려고 했습니다. 현행 헌법의 절차를 사용하면서 제한을 피할 때는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자기 연임을 막는 장치를 권력자의 기본권을 빼앗는 제한 규정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단순한 헌법 해석 연구로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행 헌법이 길을 막자 왜 그 길을 막았는지 고민하기보다 어느 조항을 먼저 뜯어내야 현직 대통령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설명한 연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헌법 해석이라기보다 헌법 우회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개헌 동기로 상정한 뒤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한 이 논문을 순수한 헌법 연구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